네, 어서 오세요. 우리 영상의 이름이 그 세비라잖아요. 세상의 비밀을 들려주는 라디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오면 이제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아유,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가끔씩 이제 잼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어, 그 툭툭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 나 댓글을 가만 냅두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삭제를 해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 탁자에 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삭제를 해야겠어, 아무래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비판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좋죠, 물론. 근데 그건 비난이 아니잖아요. 쌍욕이잖아. 그냥 쌍욕을 하고 나가잖아. 자기하고 좀 틀린 거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나는 나랑 틀린 거 얘기하면 오히려 더 반갑던데.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알게 해주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오늘 얘기가 경제 얘기인데 경제는 더 심해요. 경제는 더 심해. 뭐 경제학 조금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박박박박거립니다. 그래서 아유 이것도 잼민이 같은 사람 또 오겠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뭐 들면 뭐 어때?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929년에 뉴욕발 공항이 유럽까지 도달해가지고 유럽도 큰 공항이 왔습니다. 뭐 많은 도시들이 그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됐죠. 그래서 1932년 오스트리아의 그 베르글 시라고 있어요. 그 시장이 운터구겐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호관세라든가 환율, 과잉 생산, 이윤율 하락, 뭐 불황에 관한 뭐 설명이 되게 많은데 내가 보기엔 불황의 원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은행들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생각 없이 화폐를 미리 과잉 발행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다가 그 사회가 원하는 산업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아니라 이익이 될 만한 산업에다만 투자하다가 결국은 돈과 산업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벌어진 게 불황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공황의 본질을 본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미리 많이 찍었다는 거. 누군가 찍어낸 돈에 거품을 터트려 버렸다는 거. 따라서 돈에 집중하지 말고 실물에 집중하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 화폐는 단지 교환 수단이지 축적하거나 이자 놀이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어, 깨우쳤습니다. 깨우친 게 아니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 운터 구겐베르거가 추앙했던 그 사람이 실비오 게젤리죠. 실전에 막강한 사람인데요. 그 한국 책을 좀 찾아봤더니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나가 다이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 책 한 권이 좀 중요한 책인데요. 한 권에 번역돼 있더라고. 또 여기에다 또 설명글도 있고 뭐책 다 볼 수 없는 분은 설명글만 읽으면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적어둘게요. 나는 그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 언어로 읽었어요. 읽다가 그냥 노트를 조금 해둔 거를 설명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책을 뭐 사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기억상으로 내가 노팅하는 거에 따르면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이거죠.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아니구나. 시중화폐는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고요. 왜 물건은 감가상각되는데 왜 화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느냐? 감가상각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돼 있다. 저축이 손해니까 빌려주면 이익이니까 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막 일어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화폐가 추가 발행될 수 있고 또 산업에 재투자된다. 이 순환이 빨리빨리 돌게 된다는 소리죠. 또 두 번째로 토지는 팔고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정부가 관리해서 국민 노후 복지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즉 저축용 화폐와 시중 화폐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외화 귀금속 같은 거는 저축용이고 외국 사람들이 외화를 갖고 환투기가 불가능하더라고. 왜냐면 환투기 하려면 그 나라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하게 만들어 놓죠. 왜냐 그 나라 돈 갖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 이 사람의 그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은 돈이 돈에 불로소득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실물에 투자되니까 생산을 자극하고 실업을 없애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생산도 증가할 것이고 그 경제 성장률도 그 정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 토지와 부동산의 월세가 정부로 들어가니까 국민 복지가 해결되고 경제 사회 불평등도 해소된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야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칙만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예. 솔직히 우리가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 케인즈도 아까 말했던 그 실비오 게젤 책을 읽고 이 앞으로의 미래는 게젤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칼 마르크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랬고 그래놓고 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을 해갖고 자기의 그 유효 수요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인즈처럼 아주 비열한 놈도 있고요. 뭐 갤브라이드가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만 세뇌된 사람들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프루동이 얘기했어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들을 한데 모아서 지배계급이 이익이 되도록 정당화하는 일만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케인즈, 미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개혁가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이야. 계절의 경제학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돈이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그래갖고 제살 뜯어먹기니 뭐 인간의 욕망이 무한해서 뭐 이런 통화체제가 견디기 어렵다는 등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물어뜯었어요. 응? 그리고 왜 이렇게 물어뜯었을까? 계절의 경제학이 말이에요. 민중의 경제학, 도덕적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경제학이라서 금융 엘리트가 싫어하는 경제학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죠. 1932년 7월 31일 베이글 시장은 그 파산한 시에 남아있던 4만 실링 중에 3만 2천 실링을 6% 이자를 받고 은행에 맡겼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진 돈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자가 그때 6%였고요. 그리고 나서 3만 2천 실링에 상응하는 노동 토큰을 찍었습니다. 돈표, 노동 토큰을 찍었어요. 스탬프 머니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시가 어차피 해야 했을 도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공사, 나무 심기에다가 공사를 벌여서 1만 2천 실링에 상응하는 노동 토큰을 풀었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시민들한테 이 노동 토큰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다녔죠. 그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 시민들의 신뢰하고 참여 없이는 노동 토큰이 무용지물이니까. 하지만 그 뭐 실업에 벌벌 떨던 공무원들하고 일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기업과 직원들에게 이제 시청이 그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했고 이들에게 돈표를 지급을 한 거죠. 노동 토큰을. 이들은 시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뭐 파산을 했는데 누굴 믿겠어요? 이 돈표는 말이에요. 이 돈표는 그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매달 액면가가 1% 마이너스로 줄어들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걸 최선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월급 받자마자 막 썼어. 소비 뭐 서비스 내는데 세금 내는데도 막 썼어요. 1년이면 원금의 10%가 줄어드니까 막 쓴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이 돈표만 다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50%는 국정화폐 실링으로 주고 또 50%는 노동 토큰으로 주고 천천히 이제 퍼센테이지를 그 노동 토큰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받기 싫어했던 기업들도 돈표를 받기 시작하고 이 돈표가 도시 전체를 돌고 돌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생산된 물품만큼 돈표를 더 찍었어요. 그 제살 뜯어 먹기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돈이 다시 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니까 돈을 만들어지는 거야. 거꾸로 돼 있죠. 우리가 화폐 구조를 지금 우리 거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잡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 기업은 노동 토큰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무역을 넓혀갖고 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 또 외화는 당연히 이제 노동 토큰과 교환되었고요. 개인은 소비를 넓혀서 생산을 더욱더 자극했고 그 베르글슈 그 바깥에서 그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국정화폐를 원하는 이들한테는 그 돈 대비 2% 할인을 해줍니다. 그 돈표 100원을 갖고 오면 98실링으로 바꿔줬단 말이죠. 시간이 좀 흘러서 돈표에 대한 신뢰가 막 쌓이니까 이 작은 도시에서 뭐 할인 받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굳어진 거지. 반면 일자리는 끝없이 생겨났고요. 주변 도시민들이 거꾸로 국정화폐를 들고 와서 할인된 돈표를 사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각 도시에서 마구마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표에 확실하게 신용이 붙은 거죠. 그래서 물가는 낮은 차원으로 안정이 됐고 타 지역민이 그 실링을 돈표와 바꿔서 물품을 구매해도 남는 장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성장된 만큼 돈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그 돈이 성장의 양에 맞춰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르글씨는 단 1년 만에 기존 국정화폐로 줄 수 있는 월급의 12배에서 14배의 생산성을 자랑했고, 그 최초의 통화량이 고작 32,000 실링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48만에서 56만 실링의 GDP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잉여 가치가 모두 생산물로 들어가고 생산물의 가치가 고스란히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다시 분배된 거죠. GDP는 올랐지만 잉여 가치는 전혀 축적되지 않았고 생산 소비 경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로 성장이죠. 제로 성장. 그러나 제로 성장 안에서 누구나 행복했습니다. 이 베글시의 성공을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예전에는 자본가들과 은행이 시민의 노동과 자원 가치의 12배에서 14배를 빼앗아가는 거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르글씨는 이를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려주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은행에 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돈이 메마르니까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자꾸 찍잖아요. 이런 바보짓을 하면 부자들은 그 돈을 또 축적하고 국가는 돈을 또 찍어내고 부자는 또 축적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을 테니까 마구 소비하라.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또 제로금리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때 근본이자를 선언해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가격이 똥값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차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돈을 축적하는데 그 이자를 주지 않으면 돼요. 마이너스 이자를 해버리면 돈은 쓰게 된단 말이에요. 순전히 지불도구로만 쓰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케인즈도 굉장히 놀랐어. 저기 실비오 게젤의 화폐론을 보고 또 베글시의 그 성공 사례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매주 매달 매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화폐는 축적되지 않고 순환된단 말이에요. 이 베글시가 이 정책을 정확하게 1년 만에 실행을 해서 거대한 성공을 이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케인즈하고 미국의 그 루즈벨트가 공공사업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수요를 만들겠다고 들이미는 게 얼마나 기만적인 정책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수익을 축적하고 이자, 대출 뭐 이런 장치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잉여 가치를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게 길을 터놓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사업을 실행했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이익을 결국 소수 부자들한테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이 통폐합되었고 중소기업은 무너졌고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 경제가 형성됐잖아요. 결국은 밑에서 봤을 때 터그웰이 얘기했듯이 루즈벨트의 뉴딜은 망했다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갖고 미국 경제가 다시 돌아간 것 뿐입니다. 베글시의 화폐 정책은 화폐의 원칙을 지켰고요. 이 정책을 1933년 6월까지 오스트리아 200여 개 도시가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체가 이 도시를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런던,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을 런던 시티 영란은행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영란은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이 끝없이 베글시를 방해했고 또 이 부패한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1933년 9월 1일 돈표를 포함한 지역화폐 전체를 금지시켰습니다. 해봐서 되겠냐고? 해봐서 됐잖아요. 근데 은행가들이, 금융가들이 이걸 파괴시켜버린 거야.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유사한 화폐 정책을 독일로 가져다 심었습니다. 5년 만에 독일은 경제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히틀러 밑에서 히틀러의 그 독일 중앙은행장 야르마 샤르트 밑에서 독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 있었고 기업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한 국가를 급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야르마 샤르트하고 몬테기 노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준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죠.
얄마르샤트는 마르크를 지역 화폐처럼 쓰게 만들었어요. 독일 경제를 빨리 키워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오로지 전쟁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전쟁이 끝나니까 거꾸로 된 경제 정책, 즉 브레튼 우드 정책을 세계를 펼치면서 세계 각국들의 자율성을 없애버렸잖아요. 결국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계는 99.9%하고 0.1% 나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딴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화폐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두 미봉책이에요. 눈속임입니다. 화폐의 감가상각은 디지털 시대에 훨씬 수월하고, 실제로 토지를 계절의 이론처럼 국유화 몰수할 수는 없지만 국영 토지부터 천천히 출발해도 돼요. 현실이 항상 힘들죠. 게다가 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지역 화폐로는 이미 많이 공유된 거예요. 많이 공유된 생각이고, 또 취지가 좋은 만큼 참여자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고, 기존 금융 엘리트가 세뇌한 그대로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의심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금융 엘리트의 노예로 살겠다는 고백과 다름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이리저리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화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중국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까지 보여준 그 미국 초국적 기업하고 월가 군산복합 업체들의 그 무능력한 대응하고 이 발악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그 사이에 그 가능한 미래를 좀 그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